어머니, 제가 너무 작은 건가요? 그가 비뇨기과 진료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크기는 문제가 아니야. 나는 의료인이 아닌 여인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의료 경계가 깨져나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입니다. 올해 60살, 비뇨기과 의원의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낸 지 4년. 딸과 사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 지연이는 33살, 사위 준호는 45살입니다. 그들이 결혼한 지 3년. 하지만 6개월 전부터 딸은 사위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예상치 못한 감정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것은 60살 여인의 마지막 설렘 이야기입니다. 의료인의 경계를 넘는 금기관계.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질문이 남습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진료실 불이 켜졌습니다. 월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고, 비뇨기과 의사로 20년을 일하면서 더 이상 놀라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확대술 예약하신 분 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데? 준호라고. 아, 원장님, 사위분이신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딸 지연이와 결혼한 지 3년 된 사위. 준호는 한 번도 내 병원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비뇨기과 질환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슴을 추스렸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가 왜 갑자기 내 병원을 찾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흰 가운 아래 등이 보였고 그의 어깨가 긴장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나는 차트를 들었습니다. 확대술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나는 의자에 앉았고 천장을 보고 있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사위가 왜 이런 수술을 원하는지. 준호야, 갑자기 왜 여기 왔어? 나는 의도적으로 반말을 섞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톤이었습니다. 준호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색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어머니. 요즘 좀 말을 흐렸습니다.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진료실 조명이 준호의 얼굴을 비추었고 나는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부끄러움, 불안감,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것. 지연이와 무슨 문제 있니? 나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연이와 잘 안 맞아서요. 요즘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잘 안 맞는다고? 나는 명확히 하려고 했습니다. 준호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누워 있어. 계속해봐. 그는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거부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성관계를요. 지연이가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의료인으로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거절, 수치심, 자존감의 붕괴, 남자로서의 존재감 상실. 그래서 확대술을 하려고 나는 차트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작은 것 같아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드디어 나를 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심리적 문제였습니다. 수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의료인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했습니다. 일단 진찰을 해봐야겠네.
나는 의료용 장갑을 끼웠습니다. 라텍스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준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나는 의료인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차갑고 무감정한 시선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료실 문이 조용했고 밖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며 오직 우리 둘만 있었습니다. 나는 진찰을 했습니다. 전문가의 손으로, 의료인의 손으로. 하지만 그의 반응을 느꼈습니다. 신체의 반응. 나도 느껴졌습니다. 무언가가, 의료 경계가 조금씩 흐트러지는 느낌. 나는 빠르게 진찰을 끝냈고 장갑을 벗었습니다. 손가락들이 떨렸습니다. 매우 조금. 하지만 떨렸습니다. 정상이야.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지 않았습니다. 구조적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준호가 희망으로 가득 찬 얼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자신감 부족이. 나는 의료인으로서 설명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까요? 준호가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이건 뭐 하는 짓인가? 혼잣말이 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나는 의료인이었습니다. 딸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을 본 순간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20년을 지켜온 의료인의 경계가 목요일에 시간 되니?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집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연구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연구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집 근처인데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반응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들어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만지려고 거울을 봤지만 그냥 두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자신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고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이었고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들어와라고 담담하게 말했고 거실로 들어온 준호는 긴장 속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대면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 나는 물었습니다. 네. 수술 전에 좀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라고 준호가 답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의료 상담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나는 물었습니다. 미술전 때문에 밤을 새운대요 라고 준호가 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에 둘이 있다는 사실, 밤이라는 사실, 그리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 침묵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수술에 대해 불안한 부분이 있나? 나는 물었습니다. 준호가 손을 모았습니다. 손가락들이 마주쳤고 긴장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수술이 도움이 될까요? 정말로? 그것이 그의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의료적 질문이 아닌 인간의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잠깐 침묵했고 의료인으로서 책임 있게 답해야 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정상이야. 하지만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 자신감의 회복, 새로운 시작라고 설명했습니다. 준호가 자신감의 회복이라고 반복했습니다. 지연이가 날 원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들었습니다. 남자의 간절함, 거절당한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럴 거야 라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위로였지만 무언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말했고 가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앉아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호가 다시 앉았습니다. 소파에, 내가 앉은 의자와는 거리가 있는 곳에, 내일, 아니 이번 주 말까지 충분히 생각한 후에 결정해. 서두를 필요 없어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준호가 응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한테는 말하지 마. 아직 라고 덧붙였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이 두꺼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의 스탠드 불이 준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생각해봐. 충분히 생각한 후에 결정해라고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고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문이 닫혔고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남겨진 쿠션을 봤습니다. 그곳에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쿠션을 집었습니다. 아무 냄새도 없었지만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서 의료인의 경계가 조금 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아침 그 경계는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으며 나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60살 여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진료실에서 나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결정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수술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의료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수술해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수술은 3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내 손은 전문적이었습니다. 의료인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에도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위의 그곳을 내가 왜 수술하고 있는지, 왜 내 손이 그를 만져야 하는지, 그런 생각들을 밀어냈습니다. 의료인으로서만. 수술이 끝났을 때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준호는 매일 회복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문자로 괜찮죠? 그리고 나는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하지만 항상 조심해야 해라고. 하지만 그 문자들 사이에는 다른 대화가 있었습니다. 눈빛의 대화, 침묵의 대화, 욕망의 대화였습니다. 딸은 미술관 일로 바빴고 나는 준호의 말을 들었습니다. 준호의 불안을 안아줬습니다.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서였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지연이가 또 밤을 새야 한대요. 미술관 일이라고.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신호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신호. 돌이킬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그래, 어쩌지. 요새 바쁜가 봐 라고 답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한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현관 앞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침실을 나와 거울을 봤습니다. 60살 여인, 의료인, 어머니. 하지만 그 밤 나는 다른 무언가가 되려고 했습니다. 현관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회복 중이었지만
눈빛은 명확했습니다. 욕망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들어와 라고 말했고 거실로 들어온 준호는 내 앞에 섰습니다. 몸은 좀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의 질문이었습니다. 네. 거의 다 나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라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욕망과 죄책감, 그리고 선택. 처음 진료실에서 어머니를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라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뭘 알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를 보고 있다는 거, 의료인으로서가 아니라 남자로 봐주고 있다는 거라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나는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거짓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3년 동안인가? 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이와 달리 제 말을 들어주고 제 불안을 안아주는 여자. 어머니 같은 여자라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 4년. 그동안 내 안에 있던 여성성이 깨어난 것입니다. 이건 뭐 하는 짓인 거야? 라고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내 얼굴을 양손으로 잡았고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기습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키스였습니다. 나는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년. 누군가의 입술도 만지지 않았던 4년. 그 키스 속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밀어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그의 목을 당겼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안 되라고 중얼거렸지만 입술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라고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한 번의 거부, 그 다음은 받아들임이었습니다. 침실로 가자라고 나는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선택이었습니다. 명확한 선택, 돌이킬 수 없는 선택, 딸을 배신하는 선택, 의료인으로서의 모든 신뢰를 버리는 선택. 하지만 그 밤 나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준호가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침실 문을 열었고 침대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침대. 하지만 그 밤 그것은 우리의 침대가 되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조명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 침대에서, 남편의 침대에서 현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제 밤의 열정이 식고 있었습니다. 욕망이 무너지고 현실이 올라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떴고 나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침대에서 눈을 마주쳤습니다. 밝은 새벽빛 속에서 그의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어제 밤의 간절함이 아닌 안정된 눈빛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라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말 대신 그의 얼굴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뜨거운 피부,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일어나 앉았고 준호도 따라 앉았습니다. 새벽빛 속에서 그를 봤습니다. 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와 다른 눈빛, 자신감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나는 알았습니다. 수술이 성공했다는 것을, 그의 몸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밤이 그를 완성했습니다. 나와 함께한 밤이. 어머니,
고마워요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뭘 고마워? 라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제 말을 들어줘서, 제 불안을 안아줘서, 그리고 준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라고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이제 상관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해요 라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죄책감과 뭔가 다른 감정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후회라고 할 수 없는 감정.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놨습니다. 따뜻한 어깨였습니다. 어제와 다른 어깨, 더 강해 보이는 어깨였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알아. 나도 알고 있어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준호가 내 손을 더 강하게 잡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라고 준호가 말을 시작했고 내 손가락이 그의 입술을 막았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나는 말했습니다. 준호의 입술이 내 손가락을 깨물었습니다. 부드럽게 그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욕망이 아닌 다른 감정이 담긴 느낌. 우린 어떻게 돼야 할까요? 라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내가 아는 답은 없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도 어머니로서도 모르겠어 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를 상처 주면 안 돼. 절대라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내 팔을 더 강하게 안았습니다. 알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 속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5시가 되었고 나는 일어났습니다. 나가야 돼라고 말했고 준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더라고 간청했습니다. 나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대가에 앉았고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4년을 혼자 버티고 이제 누군가의 손을 다시 잡은 것입니다. 이건 우리만의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약속할게요 라고 준호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지켜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비밀은 빛을 보기 마련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6시 나는 샤워를 했습니다. 욕실에서 따뜻한 물이 내 몸을 씻었습니다. 어젯밤에 모든 것을 씻으려 했지만 씻겨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손 느낌, 그의 숨소리, 그의 말. 지연이는 이제 상관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침실로 돌아왔을 때 준호는 이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연이한테 연락 왔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라고 준호가 답했습니다. 그럼 조금만 더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식은 욕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감정, 온기, 죄책감 속에 있는 행복. 준호가 다시 침대에 누웠고 나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들렸습니다. 빠른 심장 박동이었습니다. 나도 같았습니다. 우리 둘 다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들킬까봐, 딸이 돌아올까봐, 이 모든 것이 끝날까봐.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것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계속될 거라는 것을. 아침 6시 45분. 그 침대에서의 모든 시간이 소중했고 모든 시간이 위험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었습니다. 정말 나가야 돼. 병원 가야 하니까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준호가 마지못해 나를 놓았습니다. 나는 다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목을 확인했습니다. 빨간 자국. 스카프로 단단히 감쌌습니다. 준호도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침대를 정리했고 모든 흔적을 숨겼습니다. 아침 7시 30분
현관에서 우리는 마주했습니다. 먼저 나갈게. 병원 일이 있어서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준호가 말했고 그것은 아내를 배웅하는 남편의 말투였습니다. 나는 현관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준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도 곧 나갔을 겁니다. 각각 다르게 평범하게 금요일 오전 9시 30분 나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비뇨기과 내 진료실 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전문가의 얼굴로 진료했습니다. 의료인, 어머니가 아닌, 누군가의 정부인이 아닌, 하지만 시계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3시, 시간이 너무 느렸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의료용 펜을 들었지만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미술전 정리가 다 끝났어.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중이야. 저녁 6시쯤 도착할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이 저녁 6시 도착 답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포가 올라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 15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라고 외쳤습니다. 준호도 비슷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셋이 한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포크가 놓여 있었고 밥도 담겨 있었습니다.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식탁 아래는 달랐습니다. 준호의 발이 내 다리를 스쳤습니다. 의도적으로 내 손이 포크를 놨습니다. 떨렸습니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딸이 나를 봤습니다. 엄마, 괜찮아? 요즘 자꾸 정신없어 보여라고 딸이 말했습니다. 일이 많아서라고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호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의 입술에 물이 묻었고 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모든 게 위험했습니다. 일상이 위험했고 대화가 위험했으며 침묵도 위험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업무로 인해 피곤했을 겁니다. 나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목이 보였습니다. 빨간 자국이 더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새벽의 흔적. 손으로 덮었고 스카프를 더 단단히 둘렀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아야 했습니다. 세탁을 하려고 시트를 벗겼을 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흔적. 하지만 명백했습니다. 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해?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빠르게 시트를 말아 올렸습니다. 세탁하려고 요즘 자주 갈아야 돼 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다가왔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엄마 베개 냄새 이상한데? 라고 딸이 물었습니다. 향수 뿌렸어. 새 향수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베개를 만지려 했습니다.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다 할 테니 넌 가서 좀 쉬어라고 말했고 딸을 거실로 내보냈습니다. 손이 떨렸고 들킬 뻔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나는 병원에 나갔습니다. 환자들을 진료했지만 집이 걱정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나는 퇴근 후 집에 들어왔고 마침 집에 있던 준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공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이 나를 불렀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전화가 안 되네. 병원 일이 많아?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안색도 안 좋아. 엄마, 혹시 아파? 라고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끔찍했습니다.
사랑이 담긴 질문이 가장 끔찍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단지 피곤할 뿐이야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딸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딸의 손이었습니다. 나는 그 손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죄책감이 화산처럼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준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이 내일 또 부산 출장 간대요. 미술관 일. 나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딸 지연이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엄마 미안해. 미술관 일이 또 생겼어. 내일 저녁에 올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딸을 안았고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조심히 갔다 와 라고 말했고 현관에서 딸을 배웅했습니다. 차가 사라졌을 때 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이 나갔어 라고. 준호의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곧 업무 마치고 들어갈게요 라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준호가 현관에 섰습니다. 회사 미팅이 일찍 끝났어요 라고 말했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호라는 것을. 나는 그를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햇빛이 침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의 밝은 햇빛. 이전의 어두움과는 달랐습니다. 더 위험했습니다. 누군가가 볼 수 있었고 이웃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절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준호를 침대에 끌어당겼습니다. 옷이 벗겨졌고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준호가 내 얼굴을 양손으로 들었습니다. 당신 눈을 봐야 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이 아니라 햇빛 속에서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욕망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깊은 감정, 절박함. 나는 그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수 있을까요? 라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나는 입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움직였고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느렸습니다. 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시간을 멈추려는 듯이 준호의 손이 내 등을 천천히 만졌고 나는 그의 목을 느꼈습니다. 심장 박동, 빠른 심장 박동. 침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완전히, 깊게, 침묵 속에서 어머니, 라고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응? 나는 그의 목 위에서 말했습니다. 계속하고 싶어요. 영원이라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그를 더 강하게 안았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죄책감 속에서, 사랑이라고 부르기 불편한 감정 속에서 오후 4시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이가 언제 온다고 했죠?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의 팔 안에서 내일 저녁이라고 답했습니다. 24시간. 남은 시간이 24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햇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계속. 딸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라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속될 거라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든 더 조심스럽게든. 준호가 시간을 봤습니다. 나가야 할 시간이 됐어요 라고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5시 30분 준호는 옷을 입었습니다. 나도 입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 되려고. 준호가 현관으로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라고 형식적으로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에는 우리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따뜻함, 향기, 그리고 죄책감. 밤 11시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다행히도 전시 정리가 오래 걸리지 않아서 일찍 도착할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응, 조심히 와 라고 말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24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넉넉히 내일 저녁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딸이 저녁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9시간이 우리에게 남겨진 전부였습니다. 나는 병원으로 나갔습니다. 비뇨기과, 내 진료실, 의료인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10시 30분 사위 준호님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준호가 나 몰래 예약했던 겁니다. 들여보내라고 말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환자처럼 진료복을 입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의료인으로 돌아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뭐가 필요하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수술 후 경과 확인을 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준호가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간호사에게 나가봐. 환자 프라이버시라고 말했습니다. 진료실에는 이제 우리 둘뿐이 남아 있습니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라고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내 앞에 섰고 내 얼굴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의료용 침대 위에서 경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는 그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그의 목을 당겼습니다. 미쳤어. 이러면 안 돼라고 중얼거렸지만 입술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나를 의료용 침대로 밀었습니다. 의료기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의료용 조명이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모든 게 어긋났지만 모든 게 현실이었습니다. 의료인의 경계, 어머니로서의 경계, 모두 무너졌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간호사가 바로 밖에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대기실에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위험이 우리를 더 절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작게 어머니 라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의 입술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쉬, 소리내면 안 돼라고 속삭였습니다. 그것이 더 흥분시켰습니다. 금지된 것, 들킬 수 없는 것, 죽을 수 없는 것.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신중하게, 침대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준호의 손이 내 등을 움켜잡았고 나도 그를 더 강하게 안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11시 15분. 절정이 가까워졌습니다. 준호의 몸이 더 빨라졌고 나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침대 위에서, 의료용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오전 11시 30분 우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일어났고 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침대를 정리했고 의료용 침대를 원래대로 돌려놨습니다. 준호가 옷을 다시 입었고 나도 진료복을 입었습니다. 평범한 의료인과 환자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진료 차트를 펼쳤습니다. 수술 경과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주의하세요 라고 의료인으로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이라고 준호가 형식적으로 말했고 문을 열었습니다.
간호사가 준호를 배웅했습니다. 평범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내 손은 떨렸습니다. 오후 1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들어가는 중이야. 5시쯤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4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갈 4시간. 응, 조심히 와라고 말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이 5시 도착. 어떻게 할 거야? 준호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나는 병원을 나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우리는 마주봤습니다. 말없이 눈빛만으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침실로 올라갔고 침실 문을 닫았습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우리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고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준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나는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있었습니다. 빠른 심장 박동. 영원히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지? 라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었습니다. 준호가 내 얼굴을 들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키스로 대답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침대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딸이 곧 올 테니까요. 옷을 입었고 침대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흔적을 숨겼습니다. 준호가 현관을 향했습니다. 지금 나갈게. 딸이 오면 자연스러워야 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평범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우리 지속될 수 있을까요? 라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5시 10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녀왔어. 피곤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안겨왔습니다. 나의 딸, 착하고 이쁜 내 딸. 나는 그 품에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감정도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행복하다는 느낌. 저녁 6시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평범하게, 일상처럼. 벌써 왔어? 라고 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응, 일이 일찍 끝났어. 라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한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포크, 밥, 일상. 하지만 식탁 아래에서 준호의 발이 내 다리를 스쳤습니다. 의도적으로, 약속처럼. 밤 11시 딸이 자러 갔습니다. 피곤해서 일찍 자겠다고 했습니다. 나와 준호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내일? 라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목요일 밤. 지연이가 미술관 간다고 했어.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에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60살 여인과 45살 남자, 의료인과 사위, 어머니와 딸의 남편. 우리는 무엇인가요?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본 이런 감정. 4년을 혼자 살아온 나에게 찾아온 유일한 온기. 하지만 딸은 어떻습니까? 딸은 자기 남편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는 그를 빼앗았습니다. 의료인으로서도 실패했습니다.
환자의 신뢰를 배신했고 의료윤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면허도 잃을 일입니다. 어머니로서도 실패했습니다. 딸을 배신했고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살아있습니다. 처음으로 느낌을 느끼고 사랑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죄인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이 상황에 빠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겠다. 아니면 은밀하게 관계를 계속할 것인지 또는 딸 모르게 사위와 관계를 끝낼 것인지 60살 여인의 마지막 설렘. 의료인의 경계를 넘은 금기 관계. 사랑인가 죄인가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